안녕하십니까. 스키니 행정법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따끈따끈하게 어제 치인 2020년 국가직 7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해설에 앞서서 먼저 이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한 해였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시험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오답률이 높은 지문은요. 문장이 두 개로 콤마로 찍어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맞는데 뒤에는 틀린 말이라던가 전단은 틀린 말인데 뒤에는 맞는 말인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높은 편인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죠? 라고 하신다면 문장이 길었어요. 보통은 이제 판례 요지 부분을 한두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줄여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 문장을 줄이는 데 있어서 좀 길게 줄여졌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안 줄이다시피 원문에 가까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장이 길었기 때문에 이걸 읽는데 되게 난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게는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 나온 판례들은요, 다 너무 그냥 중요한 판례들만 나왔어요. 막 저 구석탱이 어디에 듣도 보지도 못한 판례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최신 판례 나왔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최신 판례 다 나왔어요. 하지만 그 최신 판례 이미 2000년, 1999년도부터 나왔던 판례 계속 울거먹고 있는 판례들 나온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이번 시험은 그냥 반드시 알아야 될 맥락에서 나왔고 지문 중에 6개 정도 지문 빼고는 전부 다 판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론은 안 나오는 건가요? 학설? 아니요. 학설과 이론이 판례에 녹아들어졌을 때 그 판례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쓸데없는 소수설, 다수설, 통설 이런 거 안 나오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에 맞는 그 학설과 이론이 판례에 배어져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굵직굵직한 맥락에서 많이 물어봤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찝어서 물어봤고 친절하게 지문을 만들어주지 않고 되게 불친절하게 막 던져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행정법의 시험 경향은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행정법이 이전까지는요. 이런 말 있죠? 정말 이런 말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몰라도 일단 닥치고 외우면 70점은 나온다가 행정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몰라도 닥치는 대로 외우니까 70점이 나오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80점, 85점 이런 점수가 나왔죠. 그치만 행정법이 이제는 필수 과목으로 편성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행정법이 뭔가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과목이긴 더 이상은 힘들어요. 그럼 뭔데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점수예요. 일단은 기본에서 행정법 공무원 인물 행정법 알아야지 라고 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물어보고 이게 어떤 점수를 가르는 당락으로 작용할 그런 전략 과목은 아닙니다.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으로 빡 맞고 들어가셔야 되는 한마디로 95점 틀리지 말고 가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초시생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시험 문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너무 막 지엽점인데 집착해서 막 소수설이 뭐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굵직굵직한 맥락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 꼼꼼히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을 끝까지 눈으로 읽을 생각을 하시기보다 얘가 어떤 테마의 지문이지? 이거 테마에 나온 키워드는 뭐지? 그럼 이 키워드와 콩짝이 맞는 다른 키워드는 뭐지? 요렇게 학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시간에 급함이 없이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법 전략 과목은 아니에요. 전략 과목 아니고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그 과목이 되셨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공부하기 좀 쉬워졌다라고 제가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막 지엽적인데 집착하고 막 얼매이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울러 행정법에서 이번 문제는 아마 점수가 좀 높게 편성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게요. 기존에 우리가 2020년도에 있었던 시험들 있죠. 거기에 나왔던 지문들도 다수 출제가 되었고 이전에 출제가 되었던 서울시, 지방직, 7급, 9급에 나왔던 지문들도 다수 되게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출에 탄탄하셨던 여러분들이시라면 기출에 나왔던 우리가 핵지총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핵지총에서 나왔던 지문들 꼼꼼히 봐오셨던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생소한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다 익숙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해설지는 다 써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옳은 걸로 하게 되면 이제 틀린 지문만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여러분과 너무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가 나왔죠. 공무원법 관계입니다. 공무원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였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징계권자이자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을 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인선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의무까지 있어? 있어 라고 인정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틀린 질문 2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 서류로 요구되는 과적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 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의 임용 신청 당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거다. 요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실제 생년월일로 가야 된다는 거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증명서에 실제로 기재된 얘 그 찐 생일로 가야지. 그냥 임용 당시 그 인사기록 카드는 찐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 증명서 한 통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 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는 뭐냐면 딱 떼면 여러분들 이름 나오고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처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이렇게 정도 나오는 말 그대로 기본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찐 생일을 놓고 기준을 해야 된다.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을 구하려면 실질이 보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식이 뭐고 나발이고 그 실질이 보수란 말이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 항목이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국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 왜? 여러분도 공무원 되시면 제가 내는 세금,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어머니께서 내시는 세금, 그게 곧 여러분들의 급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예산 보사 사항이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먼저 논거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해서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근무조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세법률주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기해서 국민 전체에 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짐으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근무 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실 여러분들이죠.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예산상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서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의 살림살이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규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이 수당 등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란 문제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법정주의에 따라 공무원법령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의 지급 근거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게 국가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문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이런 것만 빼고 다 지문이 그대로 올곧이 출제가 되었죠? 이게 이번 시험의 경향이었습니다. 지난 시험부터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문이 너무 길었는데 거기에 되게 불친절하게 요거를 딱 그냥 긁어서 붙인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판례를 보실 때 쓱 그냥 주어 결론만 보시면 안 되고 그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보실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국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면 이미 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효력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왜? 갑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해온 사안에서 갑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얘가 눌러붙어 앉아서 일을 하건 말건 이미 뭐 상실했다는 거야. 그래서 철도청 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갑이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공사의 임용행위는 효력이 없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징역받으면 이제 그냥 당연퇴직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눌러 앉아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해도 얘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05년 1월 1일자의 임용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였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력이 소멸한다가 아니고 무효예요. 2번 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고요. 정답은 4번 출제됐습니다. 경찰권의 발동 뭐야? 경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찰권의 발동이에요. 출동! 1번 볼게요. 경찰관으로서 임의 동행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의 동행 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습니다. 임의 동행은 뭐예요? 아저씨 좀 이상한데 우리 서로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랬을 때 싫은데요? 라고 할 수 있고 서로 같이 갔다 하더라도 나 집에 갈래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의 동행은 그래요. 불신검문 불씨가 갑자기 너 가방에 뭐 이상한 거 든 것 같은데 한 거 불신검문 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며 상대방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그 불신검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뭐였냐면요. 참 대단한 변호사가 붙었던 사안이에요. 변호사가 붙었겠지? 아무래도. 일단은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일로 와봐요. 가방 좀 봅시다. 아니면 일로 와봐. 너 신분증 좀 보자. 라고 한 거죠. 그게 불신검문인데 이때 당시에 경찰이 원래 불신검문 하려면 난 경찰이고 어디 소속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그냥 현행법으로 잡힌 거야. 근데 경찰관 보고 다 입고 있었지. 근데 이 사람이 뭐 시키는 대로 불러온 대로 다 본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뭔가 빡치고 억울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정에 가서 싸웁니다. 뭐라고 하냐. 경찰관이 나한테 신분증도 안 보여줬고 난 저 새끼가 경찰인지도 몰랐어요. 막 이런 거죠. 근데 재완사정상 누가 봐도 경찰인 거 알잖아요. 그랬을 때 고하고 개길 수 있냐? 없다. 야 봐라 경찰관복 입고 있는데 라고 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반드시 형사소송법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좀 까리해서 검문하는 거예요. 경찰관의 보호조치 발동에 관해서는 재량이 인정되므로 술에 취해 응급 구호가 필요한 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위법하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을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2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참 개길 때까지 개긴 분이신 거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이상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소 취했던 점, 당시 상황에 비해서 평균적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냥 좀 해롱했던 거예요. 막 인사불성이고 막 블랙아웃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반병까지 않았을까? 난 반병 갔을 것 같아. 뭐 사고 없이 그냥 도주하려다 막힌 거잖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피고인 처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의사에 반해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적법한 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는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무죄네. 그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을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 뒤에 어떤 경위로 채집한 증거도 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문제부터 잘 끼워라라는 거예요. 세포가 위법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죠. 그럼 그 음주 측정 요구가 잘못된 거죠. 그럼 여기다 개겼다고 하더라도 요게 개긴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금 술을 먹었다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범죄 입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예요. 문제 3번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에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지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행정처분이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 법령, 법의 일반 원칙 등 객관적 법 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판례 업구 중에 가장 추상적이고도 가장 무책임한 건 뭐 두루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행에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른쪽만 한번 볼게요. 지자체단체는 기관 위임 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 위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 지문 한번 살펴볼게요. 3번이에요. 틀린 거.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의결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한 경우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이라도 교육감은 그 제의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야, 내가 한 거 철회는 할 수 있어야지. 그쵸?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문이 규정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회의 의결사항을 관한 교육감의 제의요구 권한과 같은 한 제2문이 규정한 교육부 장관의 제의요구 요청 권한은 준법하여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조례안의 의결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한 교육감은 제의결을 하기 전까지 아직 제의 안 했으니까 나 그냥 이거 안 할래 라고 해서 마음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단체의 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안인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 권한, 즉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하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사무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중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단체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청구가 잘못됐다 할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4번 보겠습니다. 공물의 사용인 보는 부분이에요.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물건, 공공의 물건, 옳지 않은 것, 3번이 옳지 않은 거로 했는데 일단은 옳은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관제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사인의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정재산에 대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공용폐지의 의사는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명시적, 나 이거 공용폐지한다. 이거 명시적인 거. 묵시적, 그냥 내팽개친 것만으로는 우리가 묵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정말 모든 재반 사정을 살펴봤을 때 진짜 이거 폐지라는 의사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용폐지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재산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바뀌면은 우리가 공물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일반 재산으로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죠. 3번 볼게요. 틀린 지문.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및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해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점용 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거는 뭐 변상금 부과 처분,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야지.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걸 국유재산법에 따른 걸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멋대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세에 관한 거예요. 조세 행정, 세금 내는 거, 불법 수단에 관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였고요. 옳은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경우 납세자는 그 거부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거 네가 네 발 저리지 않게 잘 신고해라라는 거예요. 4번 볼게요. 과세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 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가 취소했으면 끝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나 취소해 취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한 번만 해야 돼.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헌법재판소에 되게 오래된 판례인데요.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부과 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의 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납세 의무자 상호 간의 조세의 전가 관계가 있으므로 뭐 내가 덜 내면 누군가는 더 낸다는 거예요. 풍선효과. 특정인에게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주면 누군가도 이걸 부담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깎는 것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6번 볼게요. 자동차 운전면허 및 운전사업면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옳은 질문부터 볼게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 아니죠. 취소는 뭐 소급해서 없던 걸로 만들어주니까 이후에도 계속 나는 유면허 운전자였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가 행해졌다면 이거 위법한 거죠. 그 근거로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법하다. 뭐 체열은요 강제기 때문에 뭔가 동의가 필요해야 영장도 필요하고. 내 몸에 바늘 들어간 거 누가 좋아해. 개인 택시 운전 사용 면허도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가 있은 후에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용 면허 취소 사유를 양수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할 수 있다인데 이거 뭔가 되게 불합리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택시를 못하게 되었어요. 못하게 되었는데 요거를 B라는 사람한테 명의를 넘깁니다. 만약에 그러면 B가 나중에 요거를 양수 받았는데 이게 뒤늦게 적발이 되면 B에 대한 면허 취소해야 되죠. 근데 뭔가 불합리하지? A가 잘못한 건데 양수한 B가 괜히 된소리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이거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양도가 안 된다고 하면요 계속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명의가 넘어갈 거야. 명의는 넘어가지만 이게 다 뭐 바지사상 명의만 가라로 올린 거 실제로 뭐 A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 불합리해도 얘가 용인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남긴 겁니다. 4번 볼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이익형량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방지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에 상대방이 있게 된 불이익보다 강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좀 강조돼야 되겠죠. 음주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음주면허의 취소에서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해서 있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주운전 면허 하면 무조건 실형 나와요. 항소에도 무조건 실형 나와. 한 4개월에서 8개월은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지 마. 그냥 술 먹고. 술 먹으면 택시비 아까워서 술을 먹지 마. 공부해야지. 그치? 7번 볼게요. 토지 수용 및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 절차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 1번, 2번, 4번부터 살펴볼게요.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해서 사용 재개를 하는 경우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 사용 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결서에서 특정하여야 한다. 아니면 또 싸우겠죠? 또 싸우지 말라고. 사업 인정기관은 어떠한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왜? 할 수 없는 거, 이게 재량이 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는 뭐 강행법규이다. 야, 내쫓으면은 어딘가 살 곳을 마련해 줘야지라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협의 취득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므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수용 재개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에 대한 원시 취득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야, 이거나 매한가지인데 원시 취득 효과 누릴 수 있게 해줘야지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을 일정한 요건하에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거는 원시 취득이다. 뭐 처음부터 이건 원래 내 땅이었어.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취득은 뭐 쇼부 치는 거죠. 그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 취득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돼 있던 걸로 간주되면 보상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서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가 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야 이렇게 있던 걸로 칠게 라는 거죠. 의제. 그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 취득과는 달리 확인 대상 토지를 수용 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 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 이러나 저러나 야 쇼부 보고 해도 뭐 한들 뭘로 가든 어쨌든 우리가 서울로 가면 서울에 온 거지 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원시 취득한 거야 라고 본 게 이 사안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행정청의 의사 표시입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였고요. 1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이 되었습니다. 2번, 3번, 4번 먼저 살펴볼게요.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수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전급부 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조세로 보아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세로 보는 입장인 겁니다. 개발부담금 아니면은 헛가면 부여하니까 우리 이거 세금으로 보자. 왜냐하면 뭐 학교도 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중학교도 짓고 초등학교도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세금으로 하는 거를 세금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야 좀 더 내라. 십시일반 그게 개발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 허가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허가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허가를 계속 안 하고 버티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게 해제가 됐네? 그럼 뭐 그냥 거래된 거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 법률에 개정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냥 이건 단순 통보라는 거예요. 사실의 고지. 1번 한번 볼게요.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이 있었다면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되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다 하여도 그 결정 및 지적 승인에 대한 고시에 의해서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 된다.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행정재산은 국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있은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했을 때부터 공물로서 공용개시가 있는 행위이므로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서의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만 있었을 뿐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되었거나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적 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 개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었다 하면은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로도 이게 행정재산으로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9번 볼게요.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입니다. 신고 나 이렇게 할게. 그게 신고죠? 옳지 않은 거 4번이었고요. 1, 2번, 2번, 3번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꼼꼼하지? 옳지 않은 거 모르는데 1번에도 봤는데 옳고 2번에서 봤는데 옳고 3번에서 봤는데 옳으면 4번에서 쫄리잖아. 그래서 어쨌든 4번이 정답이었어요.
이런 거 좀 난이도를 꼼꼼하게 올린다면 올린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건축 명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제적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왜 수리를 요하는 수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체육시설에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해서 회원 모집 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 결과 통보는 수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장기 요양의 폐업의 신고입니다. 자체가 효력이 없어. 폐업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 그래 너 폐업했네 라고 수리를 했어. 라고 한 경우 그 수리는 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야 없는 것에다가 이걸 인정을 했는데 완전 뭐 공가라냐. 거기다가 그냥 승인을 했다고 이게 유효로 돼? 아니야.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폐지와 노인의 복지시설 폐지 신고는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수리를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신고서의 위조, 날조, 뭐 사기친 거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데 여기다가 오냐 해준들 이 오냐가 유효하냐고. 유효하지 않다고. 수리 요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공갈에다가 한 거죠. 공갈 친 거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들을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 무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 법령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된 게 좀 나오려나 싶었는데 개정된 건 안 나오고 되게 제너럴한 거 나왔어요. 조문 문제도 아니고 판례 문제였습니다. 뭐 조문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옳지 않은 거 4번이었고요. 행정청이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취소 소송이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뭐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뭐 본안 까봐야 된다는 거예요. 까봐서 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소송 요건은 아니다. 소송 요건은 뭐예요? 대원이 기피 전가안에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기간, 피고 적격, 전심 절차, 관할 뭐 이런 게 다 소송 요건이죠. 이런 소송 요건이 저거 아니라고. 이거 준수 안 했다고 우리가 취소해달라고 싸우는 마당에 이거 여기서 검토할 건 아니잖아. 여기 들어와가지고 야 그래 네가 이거 준수했니? 라고 여기 와서 봐야 된다고 본안에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이 허가 업무 당사자에 관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병업법에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왜? 편입 취소 처분, 불이익한 처분을 하니까. 4번 볼게요.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정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회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생략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반정되면 다시 보내야지. 불출석하면 다시 출석하라고 요청해야지 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처처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거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안이냐고.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의견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또 골고루 판단을 해야 돼요. 청문 통지서가 반정됐는지 여부, 방법 등에 관한 판단한 것은 아니며 또한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청문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행정입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고요. 1번이었습니다.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라고 하는데 뭐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현재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론보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2번 볼게요. 그래서 1번 먼저 해설을 해볼게요. 2016년 서울시 9급 기출지문인데요.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이라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으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 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이라는 입장이므로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권의 부여도 인정되므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그게 또 예시적인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본다. 이 부분이 틀렸고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겁니다. 나머지 지문 한번 체크는 해볼게요.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의적 구성령을 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거 뭐 너무나도 유명한 판례 문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우리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뭐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뭐예요? 어떤 요건에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어떤 요건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임과 수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는 뭐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우리 뭐 통설의 입장이기도 해요.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이게 집행명령이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면 합리적인 기간 내의 자체를 위헌적인 부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안도 나중에 보면은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는 이게 판례 문구인데 사실 이 사안에서는 아마 이 사안이 맞을 건데 뭐 상당한 기간 내에 지체를 한 거가 위법하지는 않은데 뭐는 위법하다고 했냐면 37년 동안 제정하지 않은 사안이 있어요. 야 이건 위법해 라고 해서 부작위 위법 입법 부작위 인정한 사안은 있습니다. 야 37년 너무했지. 베스킨라빈스도 31인데 37은 너무 심했어 라고 한 겁니다. 행정행위의 무효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옳은 것 1번이었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소 요건 무효와 취소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게 뭐죠? 제소 기간이죠. 무효는 뭐 기간이 없지만 취소는 기간이 있잖아. 그래서 취소소송의 경우 뭐 있은 날로부터 얼마 며칠 뭐 1년 뭐 그거 지켜야 된다고. 무효가 아니고 취소라 하더라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백성은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는 제3자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 먼저 볼게요. 뭐 이거 된다. 여기 지금 반대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수 의견부터 볼게요. 맞는 지문부터 봐야 돼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중대 명백설이라고 하죠. 그 여부는 법규 목적, 의미, 기능을 목격론적으로 고찰한과 동시에 뭐 애둘러서 구체적으로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건데 반대 의견은 뭡니까?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게 맞는 말이라고. 이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백성은 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서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한 것을 믿는 제3자가 공공의 안전 그런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명백하지 않아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게 우리 반대 의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었다만 요거였다. 요거는 틀린 건 아니다. 틀린 건 아니고 다만 반대 의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고 우리 판례는 다수 의견이니까. 3번이랑 4번 같이 볼게요. 사정 판결은요. 무효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사정 판결 뭐예요? 말 그대로 사정을 반영한 판결이에요. 정말 뭔가 취소되어야 돼. 잘못했어. 그런데 이걸 취소하자니 공익이 너무 헤쳐지는데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이걸 취소시키지 말자라는 게 사정 판결이고 그 대신 일정 보상도 해줘야 돼요. 근데 무효인 건 뭐야? 아까 봤듯이 중대 명백하다며. 그렇게 중대 명백한데 무슨 사정을 봐줘? 라고 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사정 판결 안 돼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간접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 확인 판결에 관해서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죠. 간접관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거부인 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처분 의무까지 간접강제는 안 돼요. 13번 볼게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맞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이상하게 옳지 않은 거 이번에 4번에 많이 배치됐죠. 되게 쫄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쫄지 마세요. 시험 앞에서는 쫄면 안 됩니다.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 공익과 이익형연을 통해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재량이니까 나에게도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뭐 기속당하는 거죠. 나를 구속하는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해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해서 해석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왜? 이건 답정너니까 이렇게 해야죠. 답정너. 재량은 뭐예요? 재량은 뭔가 비례 평등 뭐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 거고 얘 기속행위는 답정너니까 그 답이 뭐 fx는
Y여야 되는데 행정청이 Z라고 했으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속행위예요. 의제되는 인허가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에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여기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되는 거 뭐 우리가 너무 번거로운 절차 하지 말자고 우리가 패키지를 묶어서 하잖아요. 근데 패키지를 묶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으로 대량의 인허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패키지 여행으로 여러 나라를 가는 게 있었어요. 여러 미국도 가고 뭐 되게 패키지인데 되게 엄청난 패키지였어서 미국도 가는 거 있고 유럽도 가는 거 있고 일본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지역은 우리가 비자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 패키지니까 나는 비자 없어도 돼. 난 미국 비자가 있으니까 베트남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노비자 기간 상관없이 라는 건 아닌 거죠. 패키지는 패키지일 뿐 각각의 국가에 가려면 내가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허가 의제되는 거 편리하게 하는 것뿐이지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량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건축 허가 그 부분에 가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이랑 이 논밭에다 아파트 지을 때 여기를 논으로 더 이상 안 쓸래요라는 형질 변경이랑 여기 아파트 세울래요라는 거 했을 때 이 아파트는 우리가 기속행위여서 허가하여야 하는 건데 형질 변경은 뭐 재량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묶어서 아파트 도면 내밀고 나 여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거는 기속행위니까 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도 기속행위냐 그거 아니라고 여기는 재량이라고. 4번 볼게요. 사실의 조문화 판단에 대해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은 오해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야 사실은 오해 나왔으면 그거 잘못된 거지. 그쵸?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원의 사법 심사는 당해행위가 사실 오인, 비례평등, 당해행위의 목적 위반, 부정한 동기 등의 근거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대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 오인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단 남용함으로써 야 너 좀 똑바로 보지 두 눈 뜨고 똑바로 봤어야지 라고 해서 그거는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해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14번 볼게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그 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 보증금 귀속 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 수행하는 것이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 5 입찰 보증금 낙찰의 계약 체결 의미의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그 불이행 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국가의 손해를 전부하는 사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다 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다. 공유재산인데 이게 순전히 그냥 뭐 사경제 주체로서 한다고? 그건 아니겠지.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이게 아니고 공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 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왜? 공유재산을 내가 사용 수익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네 거 좀 쓰자. 이거 아니잖아. 이거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좀 쓰게 해주세요. 그게 뭔데? 뭐, 공권력이 우월하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내가 공권력이 우월하지만, 야, 좀 쓰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공권력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라고. 별쇼를 다 한다. 그죠? 한번 볼게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에 부당이득으로서 과언합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률상 공법관계이다. 공법관계 아닙니다. 공법관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후에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언합, 뭐 내가 잘못 낸 거, 반환에 대한 법률 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뭐 민사상 부당이득이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하는 걸 볼 수 없다. 행정법원 가져오지만 알아서 민사 가서 지고 먹고 싸워 라는 거예요. 4번 옳은 지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 취득. 아까도 봤죠? 우리 협의 취득 뭐 쇼부 와서 하는 거. 사법상 법령행위다. 우리 아까 봤죠? 이거 사법상 법령행위라고. 그치만 뭐 어떤 특정한 뭐가 의제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원시 취득 된다고 앞에서 살펴본 문제였습니다. 15번 볼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도 우리가 일부 좀 개정이 된 바가 있어요. 최근에 근자에. 그래가지고 이거 좀 기출이 됐는데 뭐 그렇게 막 조문에 막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또. 옳지 않은 것 3번이었고 옳은 지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자연인, 법인, 사단, 재단 다 됩니다. 교회도 되고 나도 되고 법인도 되고 삼성전자도 되고 현대건설도 되고 다 돼요. 공개 청구 정보가 수사 의견서인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의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 대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거 그런 거 비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4번 볼게요. 4번 옳은 거부터 볼게요.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은 공개 청구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거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야 그럼 내가 뭐가 안 됐는데 그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잖아. 너무 억울해 죽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죠. 그건 니네 나라에서 그 비공개인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에서 줄 때 야 이거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받아와서 한국에 와서 야 이거 비공개해야 된다는 걸로 너 받았단 말이에요 라고 한들 그게 먹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대집행법은 뭐죠?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죠. 그럼 대집행법의 기본이 뭐야? 개통실비죠.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입니다. 야, 너 건물 올린 거 잘못됐어. 부셔야 된다. 아니면 내가 부신다. 내가 부셨어. 그리고 뭐 건물 지은 사람한테 내 부셔놓은 내놔 라고 하는 게 개통실비죠. 그랬을 때 그 범위는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뭐냐면 그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그게 어떤 것을 표시했다는 건지 특정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된다. 대집행은 뭐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죠. 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예요? 내가 굳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건물 푸시는 거 꼭 내가 푸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 누군가 딴 사람이 푸실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어떤 거를 누군가에게 비워줘야 되는 거는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용 중지 의무는 대집행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가 그 사람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경우에도 우리가 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 의무의 절차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문과 계고처분서를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통실비는 우리가 다 따박따박따박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17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뭐 실효성 확보 수단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할 때까지 뭐 돈을 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게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아니면 진짜 실제로 내가 계속 그냥 밀어버린다던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의 본세와 가산세 각각 근거가 기재되어야 됩니다. 기재되어야 되겠죠. 본세 내가 원래 내야 되는 거 얼마인데 가산세 내가 왜 얼마 더 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뭔데? 우리는 뭐 조세 법률주의죠. 세금은 법률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그 세금의 액수와 방법이 다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다 기재해야 돼요. 애들러서 기재하면 안 돼요. 3번부터 볼게요. 지자체당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장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장은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해서 지자체가 우리가 이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거는 뭐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은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법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법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부과권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주인해서 재판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방법이 규정이 되어져 있죠.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법하는 경우에는 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야 나 여기 다 규정이 있는데 이거대로 해야지 이거 갖고선 항고소송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18번 볼게요. 손실보상. 손실보상 뭔가 손실을 봤을 때 보상해주는 거 말 그대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1번 볼게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 자녀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에 의해 재결이 없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손실을 가진다. 형성권적 손실은 뭐냐면 내가 행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형성권인 거예요. 그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뭐냐면 내가 원래 땅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내가 원래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수용을 해 갔겠지. 근데 보아하니 이 땅을 내가 쓸 수 있어요? 사실 없죠. 사실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네가 이것만 이거 여기 개발한 데서 이것만 가져갔는데 사실 이거 가져가니까 나는 이거 뭐 안고 빠진 찐빵이다. 야, 이것도 가져가라. 그게 잔여지 수용 청구권입니다. 수용 청구권은 야, 이거 가져가! 라고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형성권, 가져가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브 판단과 승인 결정 하에 민간 기업이 수용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의 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야, 누가 하든 다 똑같아야 되죠. 심지어 내 땅을 가져가는 건데.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정의라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감정평가 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 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 참작할 수 있다. 뭔가 손실보상은 그 근거가 명백해야 되죠. 명확해야 되고 뭐 누락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잘된 부분 따져가지고 우리가 참작할 수 있다고 고려할 수 있다고. 2번 볼게요.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을 손실을 입은 자는 대결 결정자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요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잔여 영업시설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토지보상법 34조 50조에 근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곧바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 농지법이랑 비슷하죠. 어쨌든 밑에 법률에서 재결 절차 거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막바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야가 전문적이어서 그래요.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바로 한들 답을 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행정소송 볼게요. 행정소송 옳지 않은 것. 옳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한 법률사 2. 이거 보충성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도 유명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죠. 무효확인을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같은 말로 뭐다?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충성 분료. 국토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 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그냥 땡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여야 한다. 권한의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 4번. 내부 수임 기관이 착오 등으로 원처분의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하였다면 지가 잘못했네. 그렇다면 뭐 내부 수임 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자기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부 수임 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의 피고가 된다. 이것도 판례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명령 중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노위원회가 아니고요. 장님이 됩니다. 요거는 회장이 피고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문 강의에서 여기서 피고 적격 한번 따지면서 중노위 장이요 짱짱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중노회가 아니고 장이 피고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 국가배상법이에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점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맞는 지문부터 살펴볼게요. 공공의 영점물에는 철도 시설물인 대합시설과 승강장, 도로에 설치된 보행 신호기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거 그냥 포함된다고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함돼요. 그게 규정집에 있습니다. 그 조문에 있나? 하여튼 규정이 있어요. 제가 해설 달아놨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중 얘도 하고 뭐 설치 관리를 하는 사람도 하고 돈 내는 사람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피해자가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들끼리 알아서 뭐 싸우고 치고받고 쇼부를 보든 어쨌든 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이 아니고 군.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던 도로라 하여도 군에 의해서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게시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공공의 영점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이게 오피셜하게 이게 공공의 영점물이라고 하지 않은 이상 공공의 영점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2번 볼게요. 하천의 제방이 계획 공수 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 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 시설 기준으로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왜냐면 100년 만에 오는 이상한 비였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천의 계획 공수를 결정한 당시 이미 간선도로의 건설이 상당한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경우 그 도로의 건설까지 고려해서 계획 공수를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관리청은 도로 건설로 둔치가 정비되고 도로에 포장됨으로써 흐르는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계획 공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건설로 다소 하천의 단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해 위험이 증대되는 것이 경험치상 명백하다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점은 증거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 100년 발생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제정된 그 초과해서 600년 또는 1000년 발생 빈도 강우량으로 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기록이라도 있나 몰라. 그래서 요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야 이것까지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아무래도 이런 판례를 한번 실어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다른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설이 궁금하시면 제가 그 해설지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판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초시생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강의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지금 시작하실 때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막 지엽적이고 막 이게 뭐야 막 이런 데서 나오지는 않았고 굵직굵직한 데서 너무나도 유명한 판례가 나왔는데 다만 지문이 너무 길었다. 너무 불친절하게 축약을 안 해줬다. 하지만 막 비겁하게 꼬고 이러진 않았다. 대신 정말 치사하게도 이렇게 답지를 좀 4번에 좀 몰아서 하도록 한 거는 있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하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도전해 주시는 여러분 반드시 공무원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